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겨진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글로벌 입법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랠리를 이어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덕분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등 약화된 것이 가상자산 가격 하락,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시나요? 좀 맞는 말인가요?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든 사실 자기가 그냥 갈 길을 갈 텐데, 우리 일부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기대했던 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긴 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가상자산 관련된 여러 공약들을 이행을 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제도권의 이제 편입이라든지 규제적인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부흥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그러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연초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2기에 기대했던 거는 결국 이 경기 확장과 유동성이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임기 초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부활이었어요. 리쇼어링 정책.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제조업 산업이 다시 부흥하면 그게 기업 실적으로 당연히 반영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가 좋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훈풍을 불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거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격하게 올렸던 기준금리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많이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또 컸죠. 이제 파월 의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지만, 연초만 해더라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울 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왕왕 나오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관세 수입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늘어나서 미국 경기가 확장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뭐 이런 모든 유동성 확장, 금융 완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4월 해방의 날 때 그게 많이 무너졌죠. 4월 1일 해방의 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4D 체스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어요, 사실. 관세 협상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특히 제일 중요한 중국이나 뭐 이제 반미 국가들과의 이 관세 협상 잘 진전되지 않고, 중국과는 그래서 여전히 사실 뭐 해결된 게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전쟁 종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보다 뒤로 밀리고, 모든 것들이 다 겹쳤습니다. 금리 인하도 속도감 있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유동성 기대감이 더 중요한데, 그 유동성이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속도감 있게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돈이 갈 만한 거는 결국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S&P 500 지수에서도 뭐 M7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테슬라 정도만 제외하고 이제 AI 관련 수혜주들만 지수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양태로 이번 올해가 펼쳐졌던 거죠. 그 안에서 비트코인도 일부 트리클 다운 효과로 유동성이 넘어왔지만, 그 세가 당연히 세지 않았던 거고, 이제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이 왔으니까 비트코인은 그러면 왜 금이나 주식보다 조금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정책적인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너무 해결된 게 없어서 그렇구나. 뭐 3월 달에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행정명령 내렸는데, 비트코인을 그래서 뭐 더 행정부 입장에서 사고 뭐 이런 속도감 있는 어떤 제도권화되는 움직임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뭐 주정부 단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제 텍사스 한 개 주정부 단에서 비트코인 매수한다, 그것도 이제 ETF로 매수한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고, 현물 ETF가 뭐 전방위적으로 많이 이제 커져서 지금 현재 한 1,000억 달러 정도 AUM이 형성돼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속도감 있게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뭐 빨리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푸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지금 이런 비난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이제 금융 완화 조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펼쳐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아직 정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9만 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 누적되고 있다 보니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으면서 유동성이 악화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세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정치적 어떤 이슈들, 영향력들이 좀 미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서 오히려 봐야 될 가상자산의 펀더멘탈을 가리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표면적인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꼭 봐야 될 중요 지표라 정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어떤 자산이나 어떤 뭐 경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후행하죠. 따라가는 거고 어떤 현상이고 결론입니다. 그거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뭔가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미리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 정해놔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다 그 트렌드에 이미 따라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끌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뭐 해당 아젠다를 잡아서 뒤늦게 그 트렌드에 탑승을 해서 법을 내고 발의를 하고 뭐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정치나 정책에 오리엔트 될 필요가 없어요.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하나의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 200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군집화, 집단화 뭔가 이렇게 중앙 집중화 시켰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트렌드화 되었던 200년을 이제 벗어나서 개인화, 파편화, 탈중앙화 되고 있는 트렌드로 접어든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그 기점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보다 좀 전으로 보기도 하고 닷컴 버블로 보기도 하고 이런데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의 발전 이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도 발전하고 막 이러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정부라고 하는 어떤 중앙 기관한테 뭔가 기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번영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기업에 기댈 필요도 없고 정부에 기댈 필요도 없고 어떤 군집화, 집단화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트렌드고 그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냐예요. 그리고 가상자산은 그 트렌드의 하나의 현상이고 최근에 이제 그 아부다비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메나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제 중동 비트코인 컨퍼런스죠. 거기에 이제 파키스탄의 국가 보안 전략 담당자 파키스탄 정부에서 일하는 그 분이 이제 연사로 참여를 하셔서 파키스탄 지금 현재 2억 명의 국민 중에 1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1억 명의 국민이 은행 계좌도 없을 정도로 이 금융 인프라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파키스탄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선진국들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뭐 투자 수단이고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얼마가 될 거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자산이 아니라 약간 필수재처럼 벌써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도 없고 현금으로 뭔가를 결제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마치 거기에 이제 USDT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쓰이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금융 인프라인 겁니다. 인프라는 빛과 소금 같은 거죠. 우리가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소금이 없으면 뭐 요리를 못 해 먹으니까 살기 어렵듯이 금융 인프라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카드 안 되고 은행 계좌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전 세계에 IMF 추산으로만 25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파이낸셜 인클루전이 안 돼 있대요. 금융 인프라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신기술에 엄청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게 저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정책을 어떻게 내리고 우리나라가 뭐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발의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후행적인 결론이고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앞단에서 먼저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튀르키예, 파키스탄,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반대로 말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금융 인프라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수억 명, 뭐 십수억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우리도 그러면 이 트렌드에 탑승해서 비트코인의 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여기에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저는 우선한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 의회 활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40일 넘었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좀 미뤄졌던 입법 처리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내 처리 가능할까요? 글쎄요,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해당 아젠다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정가에서는 지금 그거보다 너무 첨예하게 지금 다퉈야 될 논쟁거리 아젠다들이 많아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관련된 입법은 계속해서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건대. 뭐 저도 당연히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처리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이제 다투는 내용, 증권성과 상품성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코인마켓캡에서 그 종류만 수만 보더라도 수백만 개의 암호화폐가 지금 발행이 돼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게 상품이냐 이게 증권이냐를 이 법안 하나로 결국 결정을 해야 된다면 회색지대가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준은 나름대로 정했겠죠. 해당 법안에서 이제 더 앞으로 시행령이 나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겠지만 뭐 일단은 노드의 수가 얼마나 탈중앙화 되어 있는지 초기 발행 물량이 몇 퍼센트가 지금 그 발행자 재단 이런 데 가 있는지 이렇게 퍼센티지로 다 정리를 해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면은 증권이고 그 선을 안 넘으면 상품이다라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각 프로젝트마다 다 우리는 상품이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뭐 눈속임이나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게 발생할지 시범 기간을 거치면서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미리미리 좀 더 법안을 다듬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히 자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2월 안에 이거를 처리한다는 게 저는 좀 현실성이 낮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이제 좀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상원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굉장히 무겁게 법안을 처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특히 AI나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어떤 인터넷 관련 규제 같은 것들은 상원에서 되게 늦게 가장 마지막 순서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상원 의원들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원래부터 미국 내에서 첨예하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아젠다들을 먼저 법안을 처리하고 논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원보다는 훨씬 더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원에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처리는 더 뒤로 미루고 더 뒤로 미뤄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되면 좋죠. 미국 내에서 마치 유럽의 미카법이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답습되어서 이제 우리도 이런 법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교본처럼 마치 쓰이듯이 미국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빨리 돼서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는 뭐를 상품으로 본다, 뭐를 증권으로 본다 이런 걸 정해주면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 전체, 전 세계의 암호화폐 있는 산업들에게 아주 큰 바로미터, 좋은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상품으로 분류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더리움은 모르겠습니다. 좀 세모. 저는 증권으로 판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을 따지자면 상품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나 증권으로 판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뭐 사실 SEC 의장, 지금의 의장이야 이제 명확하게 이 암호화폐들을 육성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임 SEC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증권으로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만약에 이러면은 이 아젠다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든 암호화폐들을 다 증권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뭔가 증권성을 판별하는 그 기준은 클래리티 법안이 확실하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재단하기는 좀 어렵고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상품이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생 현안 법안이 아니니까 연내 처리는 좀 불투명하다, 좀 어둡게 본다라는 말씀과 함께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상당수의 암호화폐가 또 증권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높아서 그게 반드시 지금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좀 어려울 수 있다,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클래리티 법안 외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미 의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3대 법안 통과됐었지 않습니까? 지니어스 액트, 클래리티 법안, 그다음에 안티 CBDC 법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기준을 정한 거라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이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처, 그동안 없던 수요처를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발굴을 한 게 결국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성공하는 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너무나도 급변하는 지금 세상인데 더 급변하게 될 그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쇠락하고 뭔가 제3의 파워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규칙과 제도와 어떤 이 표준 같은 것들이 모두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스테이러스 쿠어가 아니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위기와 리스크들을 만들어내기도 할 거예요. 동시에 기회도 만들어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해주길 바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풀어주길 바라잖아요. 사실 중국이 돈을 풀고 유럽이 돈을 푸는 것보다 미국이 돈을 풀어야 돼요. 근데 달러가 안 팔리면, 미국채와 달러가 더 이상 해외에서 안 팔리면 이제 미국이 예년처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못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은 이제 달러 헤게모니를 잃고 어쩌면은 기축통화 지위도 잃고 점차 쇠락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거라,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이 미국이 성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출사표 같은 거 다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채를 계속해서 수요해주고 미국은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결제 수단이든 가치 저장 수단이든 뭔가 금융 인프라든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로 전 세계에 점점 이제 대중화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도 같이 부상할 거예요.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트코인은 한 지갑 안에 담기기 너무 좋거든요. 이제 각종 암호화폐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놓고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보면 달러도 좋은 가치 저장 수단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달러와 비트코인을 비교하면은 비트코인이 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깨닫게 될 거예요. 점차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이제 누구나 다 핸드폰에 깔아놓고 쓴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뭐 물건도 사 먹고 머리도 깎을 때 쓰고 막 이러다가 그거를 원할 때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고 마치 은행 적금 들듯이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누리다가 내가 써야 될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쓰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는 매장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흘러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느냐, 물물 교환의 매개가 되느냐, 회계의 척도가 되느냐,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다 담아야 이제 돈으로서 완성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물물 교환의 매개, 또 회계의 척도, 달러가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제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쓰이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 저축과 결제, 돈의 사용의 양상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는 그래서 중요하고, 클래리티 법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중요하고, 안티 CBDC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앙은행을 지금 많이 말하자면 손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재무부 입장에서는, 미국 재무부 스캇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자,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만 해요. 그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공약들, 미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중산층을 다시 예전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준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서 연준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좋다고 생각하나 저도. 문제는 연준이 만약에 그 통화 정책을 실수를 하고 있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뭔가 사정의 칼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동안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만 가지고 못하게 했었다. 이게 지금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의견이에요. 연준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 예측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 떨어졌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연준은 통계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예상을 다 틀리고 있다. 그러면서 스캇 베센트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연준도 그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일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재무부 입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연준과 재무부는 원래 한 몸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순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요게 또 현상으로 발휘된 게 바로 저는 CBDC 발행 금지 법안이라고 저는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임기 시작할 때부터 연준은 우리와 함께 갈 대상이 아니라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봤던 거고, 그러므로 연준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CBDC 발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리고 연준의 이제 이 통화 발권력 이거를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쪽으로는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거야, 재무부 거야. 우리가 알아서 여기에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왜냐하면 국채 수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준 너네는 우리가 개혁하고 감독할 대상이 될 거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약간 이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이 참 중요합니다. 연준은 저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관으로서 그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고 감독된 적이 없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예측 다 틀리고 있고 연준이라는 기관이 반드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흥미로운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CBDC는 당연히 발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세 가지 법안이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또는 나머지 가상자산들이 이제 대중에게 인식이 빨리 좀 확산되느냐 아니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서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법이 시행되기를 이제 저는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자체가 코인 시장을 전통 금융 시장으로 재편하고 거기서 글로벌 장악력을 이제 압도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좀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미국의 정책 의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최근에 이제 국가안보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내용, 거기에는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라는 아젠다가 빠졌죠. 근데 디지털 자산은 명확히 지금 미국이 그 미중 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단 미중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러우 전쟁,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목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벤트가 그거였고, 그 전부터도 사실 그게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미중 패권 경쟁은 오바마 때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은 이 패권국의 지위를 서로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게 이제 소프트워라고 하는 물리적인 투사가 아니라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지재권이나 이런 것들의 경쟁으로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지금 러우 전쟁, 2022년 러우 전쟁 터지면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지금 중국은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히토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으르렁대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통화 패권 경쟁이라는 거를 딱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위안화는 이제 중국은 위안화를 결제 권역을 넓혀서 달러를 넘보는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고,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단 말이죠. 벌써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중국은 금 보유량을 늘리고 미국채를 안 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어차피 금이 이미 많아요. 그리고 미국채가 그냥 궁극의 지금 달러와의 가치를 담보하는 궁극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을 더 사모으는 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회주의 그런 체제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신뢰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위안화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택한 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리저브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행간을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남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전부 미국에서 채굴해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이 암호화폐 쪽에서 너무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암호화폐 1등 국가로 남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로서 중국의 금 매수 전략을 막겠다는 거예요. 금은 좋은 안전자산이고 지난 5천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신뢰가 두터운 그런 궁극의 안전자산이긴 하나, 이제 그 그릇이 비트코인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미리 선점을 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말하자면 채택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해서 많이 모으고 있으면 옛날에 1940년대 때 브레튼 우즈 체제 때 미국이 이제 폴트녹스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우방국들의 금을 다 모아놓고 달러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축통으로 써라라고 했듯이 그것처럼 비트코인을 다 모아서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달러의 발권력이 공고히 유지될 수 있을 거다. 브레튼 우즈 체제 2.0 체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 발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달러의 보급 통로로 쓰겠다라고 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옛날 브레튼 우즈 체제처럼 이제 달러 증서, 금에 대한 달러 증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달러 증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히 저는 보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어떤 결과물로서 비트코인의 몸값, 가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귀중해질 거고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예요. 미국이 저렇게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 파워의 화폐, 미중 패권 경쟁의 달러 패권 경쟁의 이 주인공으로 삼고 소프트웨어 파워로서 삼고 육성해 나간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반미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수의 딜레마죠. 반드시 나도 여기 동참을 해야 상대적인 박탈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를 봐도 14%, 완전히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 해시레이트가 아직 높은 걸 보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 채굴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러시아나 북한도 몰래 채굴이나 아니면 해킹 그룹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해킹하는 등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보유 경쟁이 저는 앞으로도 더 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미중 양국의 어떤 양강 구도에서 금 위에 비트코인이 추가되면서 좀 전략적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요새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미 하원의 사법위원회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엄청나게 이제 투자 성공을 이루면서 사실은 이해상충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그 지적이 공식적으로 좀 제기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세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써서 뭐 홈페이지에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받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아젠다를 실제 구호로 삼아서 디파이 서비스도 만들고 토큰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일가의 사업이라는 거를 전혀 숨기지 않고 사실 얼굴까지 그냥 다 내걸고 지금 뭔가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이제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다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니까요, 당연히.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일단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오고 또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각각 밈코인도 발행해서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다 발행했었잖아요.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고점에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처음에 발행할 때 베스팅 기간이라는 게 있었고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점차 매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뭐 지난 처음 발행했을 때 연초였나요?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처음 코인 발행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뭐 며칠 만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90% 이상 폭락한 상태인데 그게 떨어지기 전에 내부자들이 다 팔았다면 아마 그동안 뉴스에서 엄청 시끌벅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 보니까 그냥 그 사전에 약속한 베스팅 기간, 락업 기간이 풀리는 대로 종료되는 대로 락업 문양 풀리면서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거뒀냐,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생 부동산 사업하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뭐 하루아침에 벌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상충 문제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인의 홍보 모델을 미 대통령을 좀 활용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때문인지 이제 민주당에서 그 하원에 암호화폐 부패 방지법을 또 발의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의원들 그리고 이 의원들이 이제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 행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런 고위 공직자들은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도 없고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펼칠 수도 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연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법들에 연루되어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고요. 여기에다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직접 겨냥했다라고 하는 이제 매스컴의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또 클래리티 액트 요게 통과될 때 해당 내용을 가지고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불만이 뭐였냐면 고위공직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없다. 관련 사업할 수 없고 발행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만 쏙 빠졌었거든요. 현직 대통령은 없고 의원들, 네, 이런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이름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대통령도 넣어라. 대통령 직접적으로 사업하고 밈코인 발행하고 있는데 왜 안 넣냐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없이 그냥 법안이 하원을 통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상원 의원 20명이 모여가지고 그 암호화폐 부패 방지법을 발의한 거는 아마 이걸 정면으로 겨냥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자, 여기 이제 친족, 친지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관련자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없게 하려는 그런 대통령, 현직 대통령 겨냥한 이제 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법안이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법안이 있으니까 이제 자, 트럼프 일가를 이제부터 조사해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아마 뭔가 이제 조사가 들어갈 텐데 그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입법과 뭐 정책,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냥 그 사실만 보고 이해상충이냐 그렇게 보면은 조금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안에서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해상충이 맞고 이건 처벌돼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